저는 북한 국가과학원 물리연구소에서 일하는 핵심 연구원이었습니다. 평양의 특권층이었죠. 배급도 제때 받고 아파트도 있었고 해외 학술 자료까지 볼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왜 목숨을 걸고 북한을 떠났을까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아내와 5살 딸의 손을 잡고 압록강을 건너야 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연구실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둔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몰래 다운받은 해외 논문들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배워온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진실 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북한 엘리트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충격적인 진실들과 제가 겪은 생사의 순간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두 사실입니다. 제 이름은 김철민, 북한과학원 연구원 출신 탈북자입니다. 2018년 3월 저는 평양 중구역에 있는 우리 집 거실에서 아내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주체 사상탑의 불빛이 보였죠. 아내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방금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이 나라를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에 이르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체제에 충성하는 과학자였고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엘리트였으니까요. 2000년대 초반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부에 입학했습니다.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고 어머니는 당 간부였죠. 하지만 우리 집안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조부께서 한국 전쟁 때 월남하셨다는 기록이었죠. 그래서 우리 가족은 평양에 살면서도 늘 조심해야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하루에 3시간씩 김일성, 김정일 혁명 역사를 공부해야 했습니다. 물리학 전공 수업보다 사상 교육이 더 많았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5살 때 이미 총을 쏘셨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백두산에서 태어나셨다 같은 이야기들을 달달 외워야 했습니다. 의심하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국가과학원에 배치받았습니다. 이건 엄청난 특혜였죠. 보통 대학생들은 지방 공장이나 탄광에 배치되는데 저는 평양의 핵심 연구기관에 들어간 겁니다. 성분 때문에 늘 불안했지만 실력으로 인정받았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연구소 생활은 일반 주민들과는 달랐습니다. 매달 쌀 15kg씩 배급을 받았고 돼지고기도 한 달에 2번은 나왔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온수도 나오고 전기도 하루에 18시간은 들어왔죠. 평양 외곽이나 지방에서는 상상도 못할 생활이었습니다. 2015년 저는 결혼했습니다. 아내 은혜는 평양의과대학을 나온 의사였어요. 우리는 모범적인 사회주의 가정이었죠. 이듬해 딸 송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이 아이가 이 체제에서 잘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충성스러운 국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다는 첨단 기술들이 사실은 이미 30년 전 외국 기술이라는 것, 해외 학술지에 실린 북한 논문들이 대부분 표절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연구원들의 실력이 생각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는 것을요. 그래도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의심하는 순간 정치 범수용 소행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송이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2016년 가을,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연구소에서 해외 학술 자료 접근 허가를 받은 겁니다. 핵물리학 연구를 위해 외국 논문을 볼 수 있는 특별 권한이었죠. 물론 보위부 비밀 경찰의 감시 아래 정해진 시간에만 지정된 컴퓨터로만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논문만 읽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실수로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게 됐죠. 그곳에서 저는 북한 관련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북한 주민 300만 명 아사, 정치 범수용소 실태 같은 제목들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다행히 감시원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들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알던 세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20배 이상 높다는 것, 중국조차도 우리보다 훨씬 잘 산다는 것, 전 세계에서 북한만 이렇게 폐쇄적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라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탈북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정치 범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일들, 공개 처형, 3대가 함께 수용되는 연좌제. 저는 이 모든 게 나만의 거짓 선전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한 증언들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송이가 철조망 너머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아빠, 왜 우리는 여기 갇혀 있어요? 딸아이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 은혜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혹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은혜는 깜짝 놀라며 제 입을 막았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그런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정치 범수용소예요.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죠.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았습니다. 연구소 컴퓨터로 몰래 외국 사이트에 접속해 USB에 자료를 담았습니다. 들키면 즉시 총살당할 수 있는 행동이었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갈증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연구소의 박동무가 사라졌습니다. 보위부에 끌려간 겁니다. 이유는 중국 출장 때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것이었죠. 그의 가족도 함께 평양에서 추방됐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진실을 아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송이만큼은 이 지옥에서 키울 수 없다고. 2017년 겨울 저는 본격적으로 탈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평양 주민, 그것도 국가과학원 연구원이 탈북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일단 평양을 벗어나는 것부터가 여행증 없이는 불가능했고 국경 지역까지 가려면 여러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를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밤 송이를 재운 뒤 은혜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제가 몰래 본 자료들, 외부 세상의 진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의 거짓말들을요. 여보, 우리 송이는 이미 5살이에요. 이 아이가 10살만 되면 소년단에 들어가고 15살이면 사회주의 청년 동맹에 가입해야 해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세뇌되는 거예요. 우리처럼요. 은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알아요. 저도 병원에서 매일 봐요.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 약도 없어서 손 쓸 수 없는 환자들. 이게 우리가 배운 인민의 천국인가요? 그날 밤 우리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준비는 신중하고 철저하게 진행했습니다. 먼저 저는 함경북도 출장을 신청했습니다. 연구소 업무상 지방 공장 시찰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만들었죠. 출장 허가를 받는 데만 석 달이 걸렸습니다. 돈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탈북 브로커를 통하면 1인당 최소 5,000달러가 필요했거든요. 저희 가족 셋이면 15,000달러, 북한 돈으로는 1,000만 원이 넘는 거금이었습니다. 당시 연구원 월급이 5,000원 정도였으니 150년치 월급이었죠. 저는 몰래 집에 있던 귀금 속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금반지, 결혼 때 받은 금목걸이, 장마당에서 조금씩 나눠서 팔았습니다. 한꺼번에 팔면 의심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1년 동안 모은 돈이 8,000달러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돈은 중국 조선족 친척에게 빌리기로 했습니다. 연구소 일로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알게 된 친척이었죠. 전화로 조심스럽게 사정을 설명하자 그분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살아서 한국 가면 갚으세요라고 하시더군요. 2018년 2월 드디어 함경북도 온성군으로 가는 출장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국경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었죠. 저는 가족 동반 출장을 신청했습니다. 아내가 의사라 현지 주민들 건강검진을 도울 수 있다는 명분을 댔고 기적적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출발 전날 밤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싸지 못했습니다. 의심받지 않으려면 일주일 정도 출장 가는 것처럼 보여야 했거든요. 송이의 인형 하나, 가족 사진 한 장, 그리고 제 연구 노트. 그게 전부였습니다. 30년 인생의 짐이 그게 다였습니다. 2018년 3월 15일, 우리는 평양역에서 기차에 올랐습니다. 함경북도 온성까지는 24시간이 걸리는 여정이었죠. 기차 안에서 송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집에 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테니까요. 온성군에 도착한 건 3월 17일 새벽이었습니다. 브로커와의 약속 장소는 온성읍에서 10km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우리는 출장 숙소에 짐을 풀고 저녁이 되자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브로커는 5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우리 동무라고만 불렀죠. 그녀는 우리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오늘 밤 넘어가야 해요. 내일부터 국경 경비가 2배로 늘어난대요. 우리에겐 준비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밤 10시, 우리는 압록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동무의 안내를 받아 순찰 사각지대로 이동했죠. 하지만 도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초소에서 군인들이 순찰을 나온 겁니다. 우리는 얼어붙은 갈대밭에 숨어야 했습니다. 송이가 추위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외투를 벗어 아이를 감쌌지만 송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 아이가 동사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소리라도 내면 우리 모두 총에 맞을 상황이었습니다. 1시간 뒤 군인들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동무가 손짓했습니다. 지금이에요. 뛰세요. 우리는 강변으로 달렸습니다. 3월의 압록강은 아직 얼음이 남아 있었지만 곳곳에 균열이 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어서 건너야 해요. 얼음이 깨질 수 있어요. 우리 동무의 말에 저는 송이를 업었습니다. 은혜가 제 옷자락을 붙잡았죠. 우리는 넓이가 100m도 넘는 강을 기어서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20m쯤 갔을 때 뒤에서 호각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누구냐? 멈춰라. 국경경비대였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총알이 얼음 위로 날아왔고 저는 송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뛰세요. 빨리. 우리 동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뛸 수 없었습니다. 얼음이 깨지면 그대로 익사하는 거니까요. 저는 최대한 빨리 기어갔습니다. 은혜가 뒤에서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죠. 그때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끄드득 제 발밑에 얼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스며들어왔죠. 여기서 죽는구나.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리 동무가 중국 쪽에서 밧줄을 던졌습니다. 붙잡으세요. 저는 한 손으로는 송이를 안고 다른 손으로는 밧줄을 붙잡았습니다. 은혜도 제 다리를 붙잡았죠. 리 동무와 그녀의 동료들이 우리를 끌어당겼습니다. 마지막 10m를 기어가는 동안 총소리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총소리는 멈췄습니다. 국경을 넘으면 쏠 수 없거든요. 우리는 해냈습니다. 북한을 벗어난 겁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리 동무가 말했습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아요. 여기서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송환돼요. 빨리 이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도피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우리는 리 동무가 준비한 차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100km 떨어진 옌벤 지역의 안가옥이었죠. 하지만 그곳까지 가는 길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탈북자는 불법 체류자입니다. 공안에 잡히면 즉시 북한으로 송환되고
북한에서는 정치 범수용소로 가거나 공개 처형당하죠. 우리는 죽은 듯이 차 뒷좌석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송이는 긴장한 탓인지 계속 열이 났지만 병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우리는 한 조선족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니 이미 5명의 탈북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좁은 방에 8명이 웅크리고 있어야 했죠.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양동이가 전부였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2주일을 지냈습니다. 낮에는 절대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송이가 울까봐 은혜는 계속 아이를 달래야 했죠. 하루에 2끼, 밥과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일주일째 되던 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근처에서 공안의 탈북자 단속이 시작된 겁니다. 집주인이 다급하게 내려와 말했습니다. 공안이 이 동네를 뒤지고 있어요. 오늘 밤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밤 11시, 우리는 다시 차에 실렸습니다. 이번에는 트럭 짐칸이었죠. 우리 8명을 싣고 트럭은 산길을 달렸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갑자기 트럭이 멈췄습니다. 검문소였습니다. 공안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뭘 실었나? 건축 자재요. 운전사가 대답했습니다. 열어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짐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죠. 하지만 기적적으로 우리는 들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덮고 있던 건축 자재들이 워낙 많아서 공안들이 대충 보고 지나간 겁니다. 트럭이 다시 출발했을 때 저는 그제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안가옥은 더 열악했습니다. 지하 창고였는데 습기가 차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국행 브로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40대 남자였습니다. 한국까지 1인당 5,000달러예요. 가족이니까 15,000달러만 주세요. 그는 능숙하게 말했죠.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요.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에 가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송이의 열이 계속 내려가지 않았던 겁니다. 은혜가 진찰해 보니 폐렴 증상이었습니다. 약이 필요했지만 병원에 갈 수는 없었죠. 브로커에게 간청했습니다. 제발 항생제라도 구해주세요. 브로커는 이틀 뒤에 약을 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1,000달러를 더 요구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한 거예요. 공안한테 걸렸으면 저도 끝이에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딸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송이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한 달을 더 그곳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 한 달이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죠. 공안에 잡혀 북한으로 끌려가는 꿈, 송이가 제 눈앞에서 죽는 꿈. 4월 말, 드디어 출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5월 1일에 출발합니다. 준비하세요. 브로커의 말에 우리는 다시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긴 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월 1일 새벽, 우리는 중국인 위조 여권을 받았습니다. 브로커가 건넨 여권 사진 속 사람은 저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분명 다른 사람이었죠. 공항에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긴장하면 바로 들킵니다. 칭다오 공항까지는 버스로 15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일반 중국인 관광객처럼 행동해야 했죠. 송이에게도 미리 말했습니다. 송이야, 우리는 지금 숨바꼭질 놀이를 하는 거야. 아빠 말 잘 듣고 조용히 있어야 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손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출국 심사대에 서는 순간 심사관이 여권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여행 목적이 뭡니까? 관광입니다. 저는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연구소 시절 배운 중국어가 이렇게 유용할 줄은 몰랐죠. 심사관이 송이를 봤습니다. 아이가 많이 아파 보이는데요? 송이는 아직 폐렴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비행기만 타면 괜찮을 거예요. 약도 먹였습니다. 은혜가 재빨리 대답했죠. 길고 긴 10초가 지나고
심사관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우리는 통과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라오스까지는 4시간, 그리고 거기서 다시 태국까지 가야 했으니까요. 라오스 비엔티안 공항, 입국 심사는 비교적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까지는 육로로 이동해야 했는데 국경 검문이 까다롭기로 유명했거든요. 현지 브로커가 우리를 픽업했습니다. 이틀 후에 국경을 넘을 거예요. 그 전까지 호텔에서 대기하세요. 우리는 허름한 호텔방에 묵었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는 거의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죠. 5월 13일, 드디어 국경을 넘는 날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태운 차는 메콩강을 따라 남하했습니다. 국경까지는 300km, 6시간 거리였습니다. 국경 검문소에서 또 다른 위기가 왔습니다. 태국 이민국 직원이 우리 여권을 의심스럽게 쳐다봤죠. 잠시만요. 그가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10분이 마치 1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와 입국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태국 이민국은 탈북자들의 사정을 알고도 묵인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요. 방콕에 도착한 건 5월 14일 저녁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한 게스트하우스에 내려줬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한국 대사관에 가세요. 거기서 탈북자라고 말하면 보호해줄 겁니다. 제 연락처는 버리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로 자유를 얻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5월 15일 아침 7시 우리는 게스트하우스를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죠. 대사관 정문이 보이는 순간 저는 그제서야 실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경비원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경비원이 무전기로 뭔가를 말했고 곧 대사관 직원이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전합니다. 그의 말에 은혜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송이도 따라 울었죠. 저는 무너지는 두 사람을 부축하며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월 15일 평양을 떠난 지 정확히 2달 만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우리의 신원 확인 절차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태국까지 와서 우리를 면담했죠. 제가 정말 북한 국가과학원 연구원이었는지, 왜 탈북했는지, 간첩은 아닌지 수십 가지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5월 23일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을 통과하는 순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한국이구나. 북한에서 평생 미제의 식민지라고 배웠던 그곳에 제가 서 있는 겁니다. 하나원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에서의 석 달은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자본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은행 계좌는 어떻게 만드는지, 지하철은 어떻게 타는지. 36살의 나이에 모든 걸 처음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정보의 자유였습니다. 하나원 도서관에서 저는 처음으로 북한 관련 책들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었죠. 황장엽 선생의 회고록, 탈북자들의 증언, 심지어 김일성 가게의 진실까지. 북한에서 알았다면 즉시 총살당했을 내용들이었습니다. 은혜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의료 수준이 북한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죠. 여보, 여기서는 암 환자도 살릴 수 있대요. 북한에서는 진통제조차 없어서 그냥 죽음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송이는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하나원 어린이집에서 처음으로 초콜릿을 먹어봤죠. 아빠, 이게 진짜 초콜릿이에요? 너무 달아요. 북한에서 초콜릿이라고 먹었던 건 설탕과 밀가루를 뭉친 것이었거든요.
진짜 초콜릿을 먹는 딸의 모습을 보며 저는 탈북을 잘했다고 확신했습니다. 8월 우리는 하나원을 수료하고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아파트는 작았지만 깨끗했고 무엇보다 우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취직은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 국가과학원 경력은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영어도 못하고 컴퓨터도 제대로 다룰 줄 몰랐으니까요. 저는 처음에 물류센터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도서관에서 한국대학 편입시험을 준비하고 밤에는 일했죠. 은혜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송이는 어린이집에 다니며 한국말을 배웠고요. 1년 후 저는 서울의 한 대학교 물리학과에 편입했습니다. 37살의 신입생이었죠. 반 친구들은 19, 20살이었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배울 수 있다는 것, 질문할 수 있다는 것,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으니까요. 지금은 2024년입니다. 탈북한 지 6년이 됐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요. 송이는 이제 11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한국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K-POP를 좋아하는 평범한 아이가 됐습니다. 가끔 송이가 물어봅니다. 아빠, 북한이 그렇게 나쁜 곳이었어요? 저는 대답합니다. 나쁜 건 북한 주민들이 아니라 그 체제란다. 거기에도 착한 사람들이 많아. 하지만 자유가 없으면 아무리 착해도 행복할 수 없어.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것에, 제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에, 딸이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이 갇혀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꿈을 꾸고 사랑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북한의 현실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자유로운 하루 보내세요.